여러분, 솔직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이 아주 많으면 기술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인재는 연봉 몇 배로 스카우트하고 최신 장비는 통째로 사고 공장은 땅만 있으면 뚝딱 짓는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공장 문을 닫은 나라. 삼성 기술만 훔치며 끄지라고 믿었다가 오히려 산업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반도체는 설계도가 아니라 실패의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훔칠 수는 있어도 그 기술이 자라나는 생태계와 시스템, 그리고 시간은 절대 훔칠 수 없거든요. 지금 시장은 매일 가격표로 우리에게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1470원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드디어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진짜 실력만 살아남는 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도대체 중국은 왜 그렇게까지 삼성의 시간을 훔치려 했고 왜 결국 돈도 공장도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을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백조가 공중분해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백조 원. 정확히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38조 원입니다. 빅펀드 1기 28조, 2기 41조, 3기 69조. 여기에 지방정부와 민간자본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돈이 한 산업에 몰릴 때 벌어지는 진짜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고서 산업이 커집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삼성처럼, 우리도 TSMC처럼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비펀드라는 이름으로 1년에 수십조씩 투입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돈이 곧 기술이고 기술이 곧 패권이다. 이 공식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인재 스카우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성 출신 엔지니어한테 연봉 2배, 3배 불러주고 SK하이닉스 핵심 인력한테 스톡옵션까지 던져줬어요. 설계도도 구했습니다. 장비도 사들였고요. 심지어 2025년 12월 한국 기술자 10명이 중국 메모리 기업 CXMT로 넘어가면서 핵심 공정 데이터를 빼돌린 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 여러분 회사가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손에 넣는다면 내일 바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설계도 하나 가져온다고, 인재 몇 명 데려온다고, 장비 몇 대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됩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100개 만들어서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수율이 안 나오면 생산이 아니라 폐기가 됩니다. 공장 돌려봤자 불량품만 쌓이는 거죠. 그런데 수율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이 디램 공정에서 수율 90%를 달성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중국 기업이 같은 공정으로 만들면 수율 70%가 나옵니다. 겨우 20% 차이 아니냐고요? 계산해보죠. 웨이퍼 한 장당 1000개 칩이 나옵니다. 수율 90%면 900개 판매, 70%면 700개 판매, 한 장에 200개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웨이퍼 100장 생산하면 2만 개 차이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선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하면서 쌓이는 데이터. 어느 온도에서, 어느 압력에서, 어느 속도로 공정을 돌려야 수율이 오르는지, 이건 설계도에 안 나와 있어요. 장비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오직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의 머릿속과 조직의 시스템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가상인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중국 메모리 기업 엔지니어 A씨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10년 일하다가 스카우트 됐어요. 연봉 3배 받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삼성의 공정 설계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고 핵심 데이터도 일부 갖고 있었어요. 자, A씨만 있으면 중국 공장이 돌아갈까요? 안 됩니다. 왜냐고요? A씨 혼자서는 수율을 못 올리거든요. 삼성에서 A씨 옆에 있던 장비 엔지니어 B씨, 품질 관리 담당 C씨, 설비 유지 보수 D씨.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회의하면서 어제 이 라인에서 수율이 떨어졌는데 온도를 0.5도 올려볼까요? 이런 대화를 수백 번 반복하면서 쌓인 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A씨 혼자 가져온 건 퍼즐 한 조각입니다.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착각했습니다. 삼성 기술만 훔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수백조를 날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셨습니까? 돈으로 찍어 누르면 될 줄 알았던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반도체 기술의 정체가 뭡니까? 레시피가 아닙니다. 공정 데이터 더하기, 장비 컨디션 더하기, 조직 루틴의 합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합주가 만드는 산업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생각해보세요. 바이올린 거장 한 명 데려온다고 오케스트라가 완성됩니까? 안 되죠. 첼로, 플루트,
타악기, 지휘자. 이 모든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음악이 나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설계 엔지니어가 도면을 그리면 공정 엔지니어가 그걸 실제로 구현하고, 장비 엔지니어가 기계를 튜닝하고, 품질팀이 분량을 잡아내고, 유지보수팀이 라인을 돌리고, 이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쌓이는 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뭘 믿었냐? 퍼즐 한 조각만 가져오면 전체 그림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이게 바로 기술 유출의 오류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5년 12월 중국 메모리 기업 CXMT 관련 기술 유출 혐의로 한국인 10명이 기소됐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공정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그 데이터 가져갔다고 CXMT가 바로 삼성 따라잡았습니까? 못 따라잡았습니다. 왜냐고요? 기술 유출은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추격 기간을 줄이는 행위거든요. 10년 걸릴 걸 5년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내일 당장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반도체는 시간의 산업이다. 무슨 뜻이냐? 삼성이 지금 만드는 반도체는 삼성이 지난 20년 동안 실패하면서 쌓은 데이터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온도에서 수율이 떨어지는지, 어느 압력에서 불량이 나는지, 어느 속도로 돌려야 안정적인지, 이 모든 게 시간이 만든 자산이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는 보이지 않는 실패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2005년에 실패한 공정 조건, 2010년에 발견한 미세 오차, 2015년에 해결한 장비 노후 문제, 이 모든 게 층층이 쌓여서 지금의 90% 수율을 만든 겁니다. 그럼 중국은 그 시간을 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계도는 훔칠 수 있어도 실패의 기록은 훔칠 수 없거든요.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요리 레시피 있잖아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레시피를 통째로 가져온다고 여러분이 내일 당장 미슐랭 요리사가 됩니까? 안 되죠. 불 조절하는 감, 소금 치는 타이밍, 재료 손질하는 손놀림, 이건 레시피에 안 나와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해보면서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공정 온도를 0.1도만 틀려도 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압력을 0.01기압만 잘못 맞춰도 분량이 쏟아지고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건 수만 번 실패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시간을 건너뛰려고 했어요. 샘플 100개 만들면 수율 나오겠지? 안 됩니다. 왜냐고요? 반도체는 수만 개 만들어봐야 패턴이 보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수율 변동, 습도에 따른 불량률, 장비 노후도에 따른 미세 오차, 이런 변수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머릿속과 팀의 루틴 안에만 존재하죠. 삼성에서 10년 쌓은 노하우가 중국 공장에서는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셨습니까?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조가 어디로 샜는지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돈을 쏟아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 목표 달성용 쇼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비펀드라는 이름으로 수백조를 풀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반도체 회사, 간판만 달면 보조금이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뭐가 몰려듭니까? 사기꾼과 관료가 몰립니다. 진짜 기술 개발하려는 사람보다 보조금 타내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기술 개발은 10년 걸리는데 보조금은 1년 안에 나오니까요. 우한 홍신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장 부지만 해도 축구장 수십 개 크기였고 투입된 돈만 수조 원이었어요. 우리가 곧 삼성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 문 닫았습니다. 왜냐고요? 기술도 없고 수율도 안 나오고 납품할 곳도 없었거든요. 그냥 땅만 파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장비만 들여놓고 끝이었어요. 진짜 반도체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공장 부지는 남아도 기술은 안 남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펀드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수사받고 구속됐어요. 부패 혐의였습니다. 수백조가 투입됐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니까 관료들 주머니로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냐? 첫째, 페이퍼 컴퍼니 설립입니다. 실체 없는 회사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하고 서류상으로만 프로젝트 진행하고 돈은 빼돌리는 겁니다. 둘째, 장비 구매 부풀리기입니다. 10억짜리 장비를 30억으로 부풀려서 계약하고 차액 20억은 나눠먹는 구조예요. 셋째, 유령 인건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엔지니어 수백 명 명단 올려놓고 인건비 명목으로 빼가는 겁니다. 이게 국가주도 자금 투입의 부작용입니다. 성과를 만드는 돈이 아니라 성과를 꾸미는 돈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학원 원장이라고 칩시다. 정부에서 수능 점수 올리면 보조금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하겠어요? 진짜 학생들 실력을 올리는 데 투자합니까?
아니면 점수 올려 보이는 꼼수를 부립니까? 정답은 둘 다 하려고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꼼수가 먼저 나옵니다. 중국 반도체도 똑같았어요. 진짜 기술 개발은 10년 걸리는데 보고서는 1년 안에 만들 수 있으니까. 공장은 6개월이면 짓는데 수율은 5년 걸리니까. 그래서 보고서만 화려하고 공장만 크고 실제 성과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을 정리해 볼까요? 1단계, 정부가 목표를 세웁니다. 반도체 자립. 2단계, 천문학적인 돈을 풉니다. 수백조 투입. 3단계, 간판만 달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반도체 회사 설립붐. 4단계, 성과보다 보고서가 중요해집니다. 보여주기식 프로젝트. 5단계, 부패가 시작됩니다. 돈이 주머니로. 6단계, 프로젝트가 좌초합니다. 공장은 있는데 반도체는 없다. 보셨습니까? 이게 수백조가 증발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남아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봅시다. 중국이 수백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한 결정타가 뭡니까? 첨단 노광 장비입니다. 반도체 만들려면 노광 장비가 필요해요.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기계인데 이게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이 뭘 했냐? ASML한테 중국한테 팔지 마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은 막혔어요. 공장은 있는데 엔진이 없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페라리 공장은 지었는데 엔진은 못 구한 거예요. 차체만 만들어봤자 못 달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특히 EUV 노광 장비는 나노미터 단위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인데 ASML 외에는 못 만듭니다.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첨단이 안 되면 구형으로 가자. 레거시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첨단이 아니라 구형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가전,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수요는 엄청납니다. 중국이 뭘 노리냐? 물량 공세입니다. 첨단은 못 만드니까 레거시를 미친 듯이 찍어내서 가격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싸게 줄게. 삼성, SK하이닉스보다 30% 싸게 줄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한테 왜 위험하냐? 레거시는 수익의 바닥을 받치는 구간이거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첨단 반도체로 돈 벌 때 레거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가격이 무너지면 전체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상 시뮬레이션 하나 해볼까요? 한국 반도체 기업 B사가 있습니다. 첨단 D램으로 연 10조 벌고 레거시 낸드로 연 5조 법니다. 총 15조 매출이에요. 근데 중국이 레거시 가격을 30% 낮춰서 덤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우리 제품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격 하락 30%, 물량 감소가 겹치면 레거시 매출이 5조에서 3.5조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5조 차이입니다. 1.5조면 연구개발비 삭감해야 하고 신규 투자 미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인력 구조 조정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럼 질문 하나 드리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가격 경쟁 들어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국가가 돈 대주니까 적자 나도 버틸 수 있거든요. 한국 기업은 주주한테 책임져야 하는데 중국은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몇 년이고 적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대체 불가능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싸게 줘도 우리 칩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인공지능 메모리, HBM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이 밴드위트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이건 중국이 못 만듭니다.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요. HBM이 뭐냐?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8개에서 12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칩 사이 간격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도 안 돼. 이걸 완벽하게 정렬시켜서 쌓는 건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이 못 따라오냐? 첫째, 소재 기술입니다.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초미세 구리 범프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둘째, 열 관리 기술입니다. 칩 12개를 쌓으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걸 제어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셋째, 수율입니다. 칩 한 개 수율이 90%여도 12개 쌓으면 최종 수율은 30%대로 떨어집니다. 이걸 70% 이상으로 올리는 게 진짜 기술인데 중국은 아직 못합니다. 고난도 패키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을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 이것도 삼성, SK하이닉스 말고는 못해요. 대만 TSMC가 간신히 따라오는 수준이고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더 싸게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5,000포인트를 돌파한 이유가 뭡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감입니다. 전 세계가 AI 칩을 원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한국은 그 몇 개 중 하나입니다. 보셨습니까?
중국은 수백 조를 쏟아부었지만 시간과 생태계는 살 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훔쳤지만 그 기술이 자라는 토양은 만들지 못했어요.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은 공장이 아니라 주머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첨단 장비 봉쇄였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은 레거시 물량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가격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바닥까지 내려갈 건가요?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 집중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건가요? 선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수백 조를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결국 이깁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5월 9일, 이 날짜는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지난 4년간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던 양도세준과 유예라는 달콤한 마취제는 효력이 다했습니다. 정부의 신규 경제 전략에서 해당 내용이 증발했다는 것은 곧 당신의 자산을 향해 세금 폭탄이 투하된다는 묵시록적인 경고입니다. 모래시계의 남은 모래는 고작 4개월 분량뿐입니다. 지금 이 경고를 듣는 순간조차 골든타임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5월 10일 이후 매도 도장을 찍는다면 피땀 흘려 일군 시세 차익의 최대 82점, 5%라는 살인적인 금액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납세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상 국가가 합법적으로 당신의 재산을 몰수해가는 약탈적 상황입니다. 설마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희망 회로가 당신을 파산으로 이끕니다. 시그널은 이미 붉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뻔한 정책 해설 따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당신의 재산을 사수할 수 있는 잔인하지만 유일한 생존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감성파리는 집어치우겠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숫자와 팩트로만 승부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서막이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린 당신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지켜낼 마지막 동아줄이 될 거라 확신하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숫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저 보고 싶은 환상만 쫓을 뿐입니다. 집값이 수억 원 뛰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그 뒤에 도살인 82.55%라는 맹독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대다수는 순진하게 기본 세율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중과세는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기본 세율 6에서 45%의 3주택자 이상은 30%의 가산세가 더해지고 지방세까지 붙으면 당신보다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기형적인 착취 구조가 완성됩니다. 적나라한 숫자로 이 끔찍한 현실을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이나 과천 같은 노른자 땅에서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칩시다. 겉보기엔 10억 부자 같겠지만 5월 10일 이후 파는 순간 당신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1억 7,5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나라가 앉아서 8억 원이 넘는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이걸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징벌이자 금융처형입니다. 지난 세월 종부세 폭탄을 맞으며 버틴 인내의 시간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당신은 결국 10년간 정부를 위해 공짜로 집을 관리해준 무보수 집사로 전락하는 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략에서 유예 조치가 빠진 건 이제 봐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줄 자비심 따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도간의 쥐로 만들어 매물을 뱉어내게 만들고 그걸로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서슬퍼런 의지입니다. 수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비상사태입니다. 남들은 당신을 수십억 자산가라 부러워하겠지만 실상은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자니 세금에 짓눌리는 부자 빈민에 빠진 것입니다. 장부상 액수 노름은 끝내고 실질 수익률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계산기를 들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하지만 진짜 지옥문은 따로 열려 있습니다. 세금을 다 뜯기고서라도 탈출하고 싶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강력한 족쇄가 이미 당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매도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는 존재를 간과하셨습니까? 상승장에서는 전세가 자산을 불려주는 지렛대였지만 지금 같은 탈출 국면에서는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옥죄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미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이 만들어낸 계약 갱신 청구권은 다주택자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고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까지 남은 4개월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잔금을 치르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세입자가 버티면 매수자는 진입조차 못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조차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급매로 가격을 후려쳐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명도가 안 되면 그 집은 시장에서 거래 불가능한 유령 매물이 되어 썩어갈 뿐입니다. 퇴로가 막히자 증여라는 우회로를 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포의 사례를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러시안 룰렛인지 알게 됩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반포 대장주를 자녀에게 넘길 때 나오는 증여세와 취득세 폭탄은 양도세 중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며 대책 없는 증여는 자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폐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막대한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라는 저승사자가 기다립니다. 결국 섣부른 증여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난과 세금의 대물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고금리 시대에 이런 징세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돈줄이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막는 돌려막기조차 DSR이라는 거대한 통곡의 벽에 막혀 그야말로 숨쉴 구멍조차 찾기 힘든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정부는 이미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어디로 도망칠지 그 경로까지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이 두 개의 퇴로를 동시에 걸어 잠근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세금 징수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도사린 섬뜩한 국가 경제 시나리오를 이제는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만 합니다. 시장의 지표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계산기 두드림 끝에 나온 냉혹한 설계도입니다. 2026년 경제전략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단어가 소리 소문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더 이상 협상 파트너가 아닌 사냥감으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시그널입니다. 집값 잡는데 집 짓는 건 너무 느립니다. 잠겨있는 매물을 억지로 뱉어내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죠. 새 아파트 올리는 데는 3년, 5년이 걸리지만 세금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면 단 넉 달 만에 수만 채의 매물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가성비 좋은 공포의 법칙을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제값받고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에 질린 여러분이 서로 가격을 깎아가며 투매에 나서는 것, 그 아수라장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져야 집값이 폭락하고 그래야만 그들이 원하는 하향 안정화가 완성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산이 반토막 나든 말든 그건 정책 위반자들에게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부수적 피해일 뿐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번 조치는 거대한 살아내기 작업입니다. 살아남을 자와 수장될 자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대인 셈입니다. 그동안 싸니자와 유해 정책이라는 산소호흡기로 버텼던 좀비 다주택자들을 강제로 청산하고 그 피 묻은 매물을 실수요자들에게 넘기려는 냉혈한 세대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온도계도 이미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명분 하나로 퇴로를 콘크리트처럼 발라버렸습니다. 표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집 부자 지키는 것보다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색내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즉, 이 처절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봐줄 우군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꿈 깨십시오. 시계바늘은 철저히 정부의 편이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5월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에 결국 시장은 피를 토하며 가격을 던지기 시작할 텐데 그 피바람이 가장 먼저 부는 곳은 여러분이 믿었던 핵심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불은 이미 붙었습니다. 쇠사슬도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법이죠. 서울 옆이니까 괜찮겠지라며 버티던 경기도 외곽과 애매한 수도권 아파트들, 과연 이 살인적인 세금 폭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처참하게 깨져나갈 양극화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살려면 팔아나는 내줘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 노른자위와 경기도 변두리 중 뭘 버리겠습니까? 열이면 열, 외곽 물건부터 던집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과잉이 아닙니다. 탈출 럿이라는 비극적 쏠림 현상이 시장을 덮칠 겁니다. 송파와 의정부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남은 철옹성처럼 버티겠지만 외곽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송파는 세금 내고서라도 들고 갈 가치가 있지만 의정부 같은 외곽은 세금 맞는 순간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까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니까요. 5월 전에 가장 먼저 손절해야 할 일 순위 타깃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는 투자가 아니라 신앙이 되었습니다. 양극화는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지방과 변두리를 털어낸 돈들이 죄다 강남,
서초로만 빨려 들어가는 자산의 역류가 일어납니다. 서울 핵심지는 매물이 말라부르는 게 값이 되겠지만 그 외 지역은 내놔도 거들떠도 안 보는 시베리아 벌판이 될 겁니다. 결국 양도세, 중과는 지역 간의 신분 제도를 만듭니다. 중산층이 올라갈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어설픈 집 3채 가진 사람보다 강남 신축 1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구조. 이게 굳어지면 소외 지역 부동산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지금 당신의 등기 권리증 주소가 어디로 찍혀 있습니까? 내 집은 안전해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서울 생활권이라는 달콤한 멘트에 속아 샀던 그 집이 사실은 가장 먼저 버려질 패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 당장 냉철하게 정권하더다니가 살생부를 작성해 탈출 시나리오를 짜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시장은 이미 잔인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찌라시 호재 따위에 희망회로 돌릴 시간 없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판다고 내놓는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의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아예 사라져버린 무관심의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은 쌓이는데 거래창은 왜 멈췄을까요? 호가는 천정부지인데 정작 팔리지는 않는 정말 기괴하고도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신고가 뉴스에 설레서 부동산 가보면 손님 끊긴 지 오래입니다라는 찬물 끼얹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주소입니다. 정부가 매수자들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놨으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없게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려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한도가 40%로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 DSR이라는 강력한 족쇄가 채워지면서 이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은행 돈으로 집을 사는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였습니다. 피부에 와닿게 아주 적나라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소위 대기업 엘리트 과장이 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 상위권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금리와 DSR 규제라는 벽 앞에선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한 채조차 그림의 떡입니다. 원리금 갚다가 숨통이 끊어질 판이니 결국 현금 다발을 싸들고 다니는 극소수의 슈퍼리치가 아닌 이상 지금 당신의 매물을 받아줄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는 게 차가운 현실입니다. 시장은 이미 말라비틀어진 사막입니다. 거래량은 평년 대비 70%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이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지고 있지만 이걸 받아줄 매수세가 전멸한 상황에서 가격 파괴는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가격을 후려치는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이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들 실수요자는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요자들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의 빗장을 완전히 풀지 않는 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려봤자 거래가 돌기는커녕 오히려 급매물만 쌓여가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는 침체의 예듭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신의 자산이 현금화되지 못한 채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바닥이라며 기회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가 아니라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잠깐 스쳐가는 감기인지 아니면 이웃 나라가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인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는 소름 끼치게 반복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나라의 결말은 과연 어땠습니까? 과거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보였던 징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일본은 타산지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30년 전 일본이 걸었던 지옥도를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도 살인적인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이 트리거가 되어 거품이 순식간에 증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일본 사람들도 설마 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교처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외곽에서 시작된 빈집 전염병은 도심 심장부까지 파고들었고 수억 엔을 호가하던 신도시 아파트가 단돈일 엔에도 안 팔리는 유령 흉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찾아올 2026년의 세금 공포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자산 가치 자체가 붕괴하는 구조적 재앙을 뜻합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도시의 경우 다주택자가 던지는 매물을 받아줄 젊은 세대가 멸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훨씬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고장을 보십시오. 가계부채는 이미 터지기 직전의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이 위태로운 모래성은 양도세 중과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아파트가 10년 뒤에도 보물일지, 아니면 일본의 빈집처럼 세금과 관리비만 빨아먹는 애물단지가 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판이 뒤집혔고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몰락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일한 교훈은 탈출구가 보일 때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은 평생 일군부가 가루가 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최후의 시간이 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120일 뿐입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행해야 할 구체적이고 처절한 생존 탈출 전략, 그 마지막 로드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21. 이 숫자는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시계바늘은 남들보다 2배 빠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5월 9일이라는 생존선에 닿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밟아야 할 로드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달인 지금은 세입자와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하면 매도는 꿈도 못 꿉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나 실거주 의무가 묶인 곳이라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확답을 문서나 녹취로 확실히 박제해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사 비용을 쥐어줘서라도 5월 전에 집을 비우게 만드는 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가격에 대한 망상을 완전히 깨부수어야 합니다. 신고가에 대한 미련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10년 넘게 아파트를 쥔 3주택자의 경우를 봅시다. 5월 9일 전에 팔면 세금이 3억 원 선이지만 하루만 늦어도 8억 원으로 폭등합니다. 1억 원 싸게 파는 게 아까워서 버티다간 억 단위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당장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같겠지만 그 선택으로 세금 5억 원을 방어한다면 그건 손절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틀어 가장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됩니다. 매수 의향자가 나타난다면 앞뒤 잴 것 없이 꽉 잡으십시오. 지금 시장의 칼자루는 철저하게 매수자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잔금이를 5월 9일 안쪽으로 못 박는 것이 이번 협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매수자에게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당근을 쥐어줘서라도 기필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독한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한 번 등을 돌린 매수자는 2번 다시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서늘한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다가올 4월은 행정상의 구멍을 메우는 최후의 점검 구간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한 빌드업과 서류 검증을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의 누락으로 중과 배제라는 천금 같은 기회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참사를 막으려면 유능한 세무사를 대동해 돌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두들겨보고 확인해야 하며 5월 10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계좌에 피 같은 자산이 고스란히 안착해 있을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데드라인입니다. 선택에 따른 성적표는 소름 끼칠 만큼 냉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미리 칼을 간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우물쭈물하는 자는 가차 없이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당신의 땀이 서린 재산을 나라님께 헌납할 것인가? 아니면 내 식구들의 안위를 위해 사수할 것인가? 그 운명을 가를 마지막 열쇠는 바로 지금 당신이 보여줄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결말은 단순한 수익률 계산을 넘어 위기 앞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판도는 이제 자산 증식이 아닌 생존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따위는 사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경고는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잔기술이 아닙니다. 거칠게 요동치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가족과 보금자리를 지켜낼 최후의 방어선이자 지금 내리는 결정 한 번이 향후 10년간의 부의 격차를 갈라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자마자 전세계약서부터 다시 꺼내어 펼쳐보십시오. 즉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당신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진단받으십시오. 머뭇거리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수천만 원이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질 수 있는 독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 끔찍한 세금 폭풍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본 분석은 현 시점의 경제정책과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재구성된 시나리오입니다. 투자의 실행과 매도 결정에 따른 모든 최종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잣대나 세율 적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실행하시길 권고하며 본 내용은 단순 참고 자료임을 분명히 합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위기라고 비명을 지를 때 누군가는 소리 없이 탈출구를 확보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가족의 내일을 책임지는 냉철한 수호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곳간을 채워주는 착하고 어리석은 기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가 소리 없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무려 41개월 연속으로 곤두박질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소비 엔진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허리 세대가 일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해고를 미화하며 40대 베테랑들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댐이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경제 생태계는 연쇄적으로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지갑은 얼어붙는 지옥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이 시그널을 무시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방패 없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맨몸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가 비명처럼 지르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40대의 몰락이 가져올 부동산과 가계 경제의 처참한 미래를 아주 냉혹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41개월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았던 40대 취업자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추락했다는 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615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벌써 9만 명이 넘는 숙련된 인재들이 전쟁터 같은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하락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고용지표가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전체 취업자 시장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1.2%까지 주저앉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995년 11월 이후 약 30년 만에 목격하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절, 현장에서 피땀 흘려 경제를 견인했던 그 주역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0대의 붕괴가 왜 진짜 공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빚을 동시에 짊어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벌어 가장 많이 써야 할 이들의 지갑이 닫히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내수 시장이 붕괴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끊고 외식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깔고 앉은 집까지 팔아야 하는 도미노 파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40대 가장들의 깊은 한숨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며 자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40대의 노련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차없이 시장 밖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경제는 결국 주저앉아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은 끔찍하게도 우리 모두가 나눠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진실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밀던 마지막 제안이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정말 잔인한 말장난입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등 뒤에 칼을 들이대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엔 정년퇴직이 훈장이자 명예로운 졸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대기업의 화려한 명함조차 당신의 인생 황금기인 40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신한은행 사태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 40세, 즉 1985년생부터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업무 능력은 정점을 찍고 가정에서는 돈 들어갈 곳이 천지인 바로 그 시기에 회사는 당신에게 조용히 짐을 싸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 퇴직금이라며 선심 쓰듯 던져주는 위로금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기껏해야 기본급 7개월에서 31개월치에 불과한 이 돈은 살인적인 물가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거친 야생으로 쫓겨나는 이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우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잘라낸다는 본질이 가려지겠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칼을 빼들었고 LG전자 역시 이 차가운 구조 조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초일류 기업들이 이토록 급하게 인력을 쳐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을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미리 짐을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참한 조건으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40대 베테랑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미래의 동반자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언제든 도려내야 할 악성 재고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히 밥줄이 끊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피가 마르는 현실입니다. 40대 가장이 회사 문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온 가족이 누리던 중산층이라는 간판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고 창업시장은 이미 시체가 즐비한 레드오션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 명함 반납하고 퇴직금 털어 치킨집이나 카페 차렸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빚더미에 앉는 시나리오는 이제 뉴스거리조차 못 됩니다. 매달 마약처럼 꽂히던 월급이 끊긴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숨막히는 막막함과 독촉장처럼 날아드는 고지서들 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희망퇴직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당신을 지켜주던 온실은 박살나고 냉혹한 야생의 자본주의가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영화는 퇴직금 봉투를 품에 안고 회사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입은 심장박동을 멈췄는데 어깨에 짊어진 빚은 괴물처럼 덩치를 불리며 당신의 목줄을 서서히 조여올 테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은 출구 없는 독방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개미처럼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는 박살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하는 꼴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은 더 끔찍합니다. 단순히 지갑이 얇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버티던 척추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는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선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1년 전보다 고작 1.8% 오르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듯이 뛴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겁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처참한 성적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반면 고소득층은 4.4%, 심지어 저소득층조차 3.1%씩 소득이 늘 때 경제의 허리라는 중산층만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겨우 1.5% 늘어난 게 전부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되려 0.1% 곤두박질 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십니까? 직장에 목을 매든 장사를 하든 손에 쥐는 건 없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중산층의 기본값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이따위라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더 큰 폭탄은 자산과 빚의 불균형에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자산이 3.6% 늘어나는 동안 빚은 무려 9.9%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난의 또스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자산 3.6% 늘었다는 것도 집값 방어 덕분이지 실제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은 9.9%씩 늘어난 감느라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중산층이 곳간을 채우는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존 호소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대기업 명함을 내밀지 몰라도 그 속은 부채라는 암덩어리가 온몸을 잠식한 말기 환자 상태입니다.
뼈 빠지게 벌어 은행 이자와 세금으로 다 털리고 나면 남는 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서늘한 공포뿐입니다. 이런 재정적 질식 상태는 결국 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성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교육은 종교입니다. 부모가 굶을지언정 학원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이 바닥의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믿음에 마침내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출 조정이 아닙니다. 중산층 가정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백기를 든 처절한 항복선언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국가 통계는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육비 지출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원비 결제가 드디어 마이너스를 찍은 겁니다. 미혼 자녀를 둔 부부의 월 평균 학원비가 41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는 이 수치.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작 0.7%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원비를 줄인다는 건 쥐어짜다 못해 마른 수건이 찢어질 때까지 갔다는 최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외식 끊고 여행 포기하고 옷 안 사입고 버티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부모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학원 등록을 취소합니다. 소비 성향이 1년 전보다 2.3%나 곤두박질 쳐 68%까지 떨어졌다는 건 당장 오늘의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시절의 악몽이,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전염병으로 인한 물리적 봉쇄였다면 지금은 지갑이 텅 비어버린 탓에 소비가 강제로 멈춰버린 경제적 봉쇄 상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감당하기 힘든 금리 탓에 중산층의 가계부는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계층 이동의 마지막 희망인 자녀 교육비마저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할 만큼 현재의 재정적 압박은 잔혹하고도 직접적으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시장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학원가가 타격을 입고 주변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3040 세대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산 가격이 이들의 절규와 파산 위에서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식의 미래까지 포기하며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했던 단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욕망이 실상은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거래되는 10건 중 8건은 바로 30대와 40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영끌이니 갭 투자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주축들이 스스로 거대한 빚의 수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서글픈 자화상만이 남아있으며, 이는 곧 닥쳐올 금융 한파에 가장 먼저 깨져나갈 약한 고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자기 자본은 고작 3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3%는 전부 은행 빚이거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으로 채워진 위태로운 거품입니다. 내 돈보다 남의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집을 과연 온전히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성공한 가장이 아니라 은행이 던져준 거대한 빚더미를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양날의 검은 상승장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주인을 베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3040 세대가 무리하게 갭투자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아니면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심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만 미친 듯이 뛰는 상황에서 63%라는 살인적인 부채 비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갇혀버렸습니다.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고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사려는 사람의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놓았던 그 화려한 숫자들은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빚을 짊어진 세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무모한 투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가올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버는 돈족족 이자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10년 이상 내수 경제가 침체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휘청이면 이들의 가계 경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 충격파는 서울 아파트라는 난공불락의 신화조차 산산이 조각낼 만큼 위력적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 싸움이고 그 심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금 흐름의 생명줄이 강제로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한통속이 되어 여러분의 자금줄을 죄어올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불경기는 차라리 평화로운 전조현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마른다는 표현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하여 가계대출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른바 대출 빙하기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의 딱 절반인 2%로 틀어막겠다는 주요 은행들의 선언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절교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을 그 절반인 2%로 묶어버린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경제 몸집이 커지는 속도보다 돈이 도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겠다는 뜻이며 이는 곧 시장에 공급되는 산소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질식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억지로 끌고 왔던 빚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빚을 막아온 304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못해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차 없는 총량 관리를 예고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 은행들은 수익 따위는 포기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출 성벽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쌓고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지난 7월에만 4조 원 넘게 쏟아져 나오던 대출금이 불과 몇 달 만에 자취를 감춘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신용 점수만 좋으면 언제든 은행 금고를 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금융권으로 밀려나다 결국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린 시장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빚 좋은 개살구일 뿐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누가 대출을 더 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빚 없이도 버틸 체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진짜 백이 적자 생존의 판이 깔릴 것입니다. 은행을 더 이상 파트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뺏고 당신의 자산을 가장 먼저 압류해갈 냉혹한 추심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절보다 더 섬뜩한 공포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내 지갑을 터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이미 금리라는 괴물을 깨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환율 1,400원 시대가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게, 내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대한 악재가 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1,481원을 뚫으며 제2의 외환위기 공포를 키우고 있는 환율은 수입 물가에 기름을 붓고 결국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 금리 인하라는 희망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2.4%를 넘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에 육박합니다. 시중금리의 척도인 국고채 금리가 뛰자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K뱅크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2%를 찍었다는 건 괴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출금리 10%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2% 절대 만만히 볼 숫자가 아닙니다. 6억 원을 빌렸다면 원금은커녕 이자만 매달 400만 원 넘게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쓴 30, 40대에게 금리 10%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환율이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누르고 공급책을 내놔도 밀려오는 글로벌 금융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닥친 고금리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야 할 뼛속 시린 경제 빙하기의 서막입니다. 자산 가치는 추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 지옥 같은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집이 노후를 지켜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인생을 통째로 삼킬 블랙홀인지, 감정 빼고 계산기 두드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 심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징후가 가리키는 결말은 명확합니다. 불패 신화라던 서울 아파트라는 성벽마저 무참히 무너뜨릴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뚝 부러지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이 거대한 태풍 속에서 제일 먼저 쓸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폭락의 끝자락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이 거머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 생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모든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